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된소리를 맞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지금 9% 넘게 급락했고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네, 그렇죠. 안 그래도 9월은 좀 힘든 달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네. 쭉 해오다가 다우 지수나 S&P 500이 다우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보면 전고점 근방에서 이렇게 두 번째 막히는 모습 S&P 500도 그렇고 유럽 주요 증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9월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다 안 좋으네요. 지표도 지표지만 어지간하면 저 정도 급락이면 그동안 이렇게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오면서 조금 네. 아래 꼬리가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는 그게 없었고 아까 빅스도 확인해 봤지만 33% 급등. 네, 빅스 변동폭이 하루에 33%나 네. 움직이고 저는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소장님 타입 색깔이요. 이거 저 이 색깔 잘 못 봤는데. 저 1년에 한두 번 매는데 이거 좀 아침에 나오면서 뉴욕 증시 보고 나니까 이걸 또 멜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 느낌 안 좋을 때, 쎄할 때 이렇게 매고는 옵니다만 진방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이진호 호들갑 떠는 거 보니까 별일 없겠구나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지금은 조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제하고 펀더멘털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네, 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그래서 좀 특별한 분 모셔봤습니다. 네. 오늘 KB국민은행 자문교수이자 수석 이코노미스트죠. 장재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또 저희 프로에서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진짜 우리 장 박사님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도 하루는 경기 침체라 그러고 네. 하루는 경기 걱정 없다 골디락스라 그러고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뉴욕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근데 지금 어제 장과 8월 5일, 8월 초의 장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한 특히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온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연준의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걱정.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전에 있었던 8월 같은 경우에는 AI 고점에 대한 우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패치 문제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엔비디아가 또 반독점 위반에 대한 또 소송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비슷하게 엮여서 기술주가 많이 폭락을 했고 예. 또 외환시장에서 보면 엔화는 또 강세가 되고 네.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또 달러화도 강세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데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 근저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 이게 침체냐 아니면 골디락스냐의 네.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이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네. 아니면 매달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이것이 예상치를 상회했느냐 아니면 하회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건데 요번에도 보면 8월 ISM 지수 보면 네. 지난달보다 높았어요. 네. 그리고 근데 예상치를 하회했죠. 예상치는 하회고 그리고 절대 수치는 지난달보다 조금 조금 올라갔고. 올랐죠. 그러니까 조금 올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하회했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기준치인 50을 하회했다는 거죠. 이게 더 5개월 연속인가요? 그렇죠. 예. 5개월 연속이고 그리고 S&P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네. 구매자 관리 지수도 예비치보다 좀 더 개선이 됐는데 예비치보다 좀 떨어졌나? 네, 예, 예비치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생각했던 것처럼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크게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ISM 제조업 지수 헤드라인 자체도 그거지만 저 안에 세부 지수들도 좀 안 좋았어요. 그죠?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생산 지수입니다. 생산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그 경기 침체 수준에 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신규 주문 지수도 계속 이제 빠지고 있어서 저렇게까지 떨어지네요. 네, 많이 네. 떨어졌네요. 네. 반면에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고용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용 지표도 사실 주간 단위라 아니면 월간 단위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지난 7월 달에 11만 4천 개로 줄었었잖아요. 근데 그 전 달에는 17만 개였었어요. 네네. 그 전 달에는 또 21만 개였고. 네.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기가 변곡점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변곡점. 그러니까 좋다가 나빠지기 위한 하나의 징조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저기 보면은 지금 표에 나오는 신규 주문 지수부터 해서 저렇게 쭉 보면은 그 와중에 어떻게 ISM 제조업 지수가 저렇게 47.2라도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올랐나 싶은데 저기 빠진 게 재고 지수 아닙니까? 네. 재고 지수가 확 올라가는 바람에 그 말은 결국 실컷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안 팔렸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재고 지수 빠진 것보다도 요번에 재고 지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네, 근데 네. 그 부분도 있지만은 네. 더 중요한 것은 요번에 약간 저 데이터 보기 좀 해석하는데 어렵겠지만 네. 고용 지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저 부분도. 조금 올렸는데 그래서 고용 지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기준치 5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안 좋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말에 또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 숫자는 높아졌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위축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7월 달과 8월 달의 고용 지표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7월 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4천 개 늘어났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네. 근데 이게 7월 달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었고요. 네. 아. 이게 또 계절적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좀 연준은 아직까지 7월 달의 지수가 이런 계절적 일시적 요인에 의한 나빠진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잭슨 홀 심포지움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은 많이 줄었는데 고용 시장에 대한 걱정이 이제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고용 시장의 걱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일자리 수인데 예. 일자리 수가 지금 시장 예상은 약 한 16만 개 정도로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6만 개가 어떤 숫자냐면 아까 말씀드린 7월, 6월, 5월 달, 네. 3개월 평균 정도 되는 겁니다.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지난 3개월 평균보다 일자리 수 증가가 축소가 되면 예를 들면 16만 개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네. 연준이 빅컷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 B컷. 네. 이번 당장 18일 FOMC에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아직까지는 지금 CME 네. 와치에서 보면 예. 네. 25bp, 네. 보통의 인하 정도가 한 62% 정도 되고요. 네. 50bp는 38%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6만 개가 이제 7월, 6월, 5월 지난 3개월 평균치가 한 16만 개. 네. 그래서 이번에 시장 예상도 한 그 정도. 네. 보는데 16만 개를 하회하는 일자리 창출 난팜 수치가 나오고 실업률도 지난달에 4.3까지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고 네. 그런데 4.3이나 4.2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50bp 이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시장은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은 그것을 그러면은 그걸로 받아들여서 주식 이제 더 안 빠져도 돼.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뭐 50bp나 내려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 늘 논란입니다. 빅컷이 시장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부분이 진짜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50bp의 인하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고요. 예. 경기의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네. 얘기죠. 그 자체는 앞으로 금리의 인하 폭이 25bp를 했을 때 25bp로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50bp가 됐을 때는 더 빨리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이거는 시장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말씀 더 주세요. 네, 근데 이러한 어떤 뭐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9월 달에
8월과 9월 달에 계절적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성과가 좀 나빴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까지 나빠지니까 시장에 참가한 어떤 전략가들이든지 전문가들은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하라 이런 평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유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간밤 보니까 유가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네. 그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 중국의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신호로도 해석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유가 하락은 사실은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같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로는 어젠가 그저께 나왔던 것처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네. 공급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유가를 좀 내린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와 9월 1일과 8월 30일에 나온 중국 PMI PMI 지수를 보면 중국 내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경제가 부진하다는 얘기 자체는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가를 끌어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어제 볼 것 같으면은 그거죠. 저기 원자재까지도 급락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발 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수요 위축에 오펙 플러스 쪽은 또 이제 증산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같은 쪽도 다 같이 내리고 그게 낙폭이 커지고 뭐 쉽게 갖다 붙이자면은 뭐 달러가 강해졌으니까 원자재 약해지고 이렇게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측면에서는 또 안 좋아 보이고 특히 FX 시장에서는 호주 달러가 급락을 하고 네. 뭐 이런 모습들 빅스도 뛰고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에 기술주가 빠졌으면은 하다못해 러셀 2000 같은 소형주 경기 민감주라도 좀 올라주고 이런 기세인데 어제는 전부 다 주저앉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냥 국채 쪽으로 조금 돈이 가고 달러 쪽으로 좀 다시 쏠리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은 달러는 또 약해졌던 그 모습인데 처음에 좀 따라가던 달러가 오히려 나중에는 달러가 급하게 도는 거 보니 네. 죄다 막 겁이 나나 봐요. 네. 달러 쪽 아니면 국채 쪽.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집어 던져 뭐 코인까지. 조금 저는 어제 밤 흐름을 갖다가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조금 시장이 많이 지금 쫄아 있구나. 예, 뭐 지금 우리가 시장 자체를 보면 상반기 동안 상당히 이제 성과는 괜찮았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정책 금리를 거의 뭐 500bp 이상을 올려도 US 익셉셔널리즘 미국 경기 혼자 굉장히 호황을 예외주의. 보였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았었는데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2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소위 이제 그랬죠. 장단기 예.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는 곧 온다라는 네.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4개월째 지금 계속 역전, 역전입니다. 지금 많이 줄었지만은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은 계속 언젠가는 과도하게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는 죽을 거라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런 사인들이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로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위험 회피 성향이 극도로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빠졌고요. 달러 강세돼 있고요. 원자재 시장 축소됐고 채권 금리 내려왔고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손해는 무지 커져 있고 예. 위험자산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시장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조정이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꺾였다가 사실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상향 하더라도 중간에 이제 등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예, 거기에서 보려면 이제 우리가 경제를 그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시계를 높여서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 뭐 지금 우리가 미국 경제를 좀 많이 보니까 네. 미국 경제의 전망을 보면 올해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2.3%로 보고 있고요. 네. 평균적으로. 내년도 1.7%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7%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게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좀 더해서 평균을 하면 그 상 위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 대비 연율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본다고 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리세션은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장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지금 마켓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한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전반적인 금융 환경 자체가 완화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들은 위험선으로 좀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성장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네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9.5% 그러니까 올해 어제 자체로 뭐 총 그 뭐죠 마켓밸류 약 한 340조 정도 빠진 겁니다. 2,790억 달러가 줄었으니까 이 정도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던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나 아니면 모멘텀이 죽은 것이 그동안 계속 아주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모멘텀 크게 성장하다가 이익이든지 아니면 전망이든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준화되는 스테빌라이즈 되는 그런 안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자체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아도 어느 네. 정도 유지가 되면서 큰 폭의 하락,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조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뭐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할 때 5% 내외의 그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또 그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시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때그때 막 자꾸 이제 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조변설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다른 채널에서 아직은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됐더니만 금요일 날 미국 장이 그나마 큰 폭으로 오르길래 속으로 후유 그래도 했는데 결국 하루짜리였습니다. 하루짜리였고 실컷 긴 연휴 보내고 나서 뉴욕장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패대기를 쳐버리는데 거기다가 또 그거 한 거죠. 저도 그 한계를 느끼지만 그쪽 사람들도 한계가 여전히 있을 텐데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관들의 전망을 그나마 이렇게 계속 들어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최근에 네. 월가 어지간한 증권사나 무슨 뭐 할 것 없이 리서치 기관들이 전부 엔비디아 목표 주가 다 올렸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에. 그렇죠. 그래놓고 나 지금 이 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당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톰리라는 분은 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늘 이렇게 강설원자로 유명했는데 네. 바로 9월장 시작하기 전에 한 7 내지 10% 정도의 시장 조정이 예상된다라면서 그분조차도 물론 그분의 결론은 늘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투자자에게 기회가 매수 된다. 기회다. 예. 그거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분한테는 충분한 기회지만 저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10%는 아픈데요. 네. 사실 뭐 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나올 그 고용 지표가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만 개 정도 나오고 또 아까 이제 실업률 4.3% 얘기하셨는데 예. 실업률이 4.3%보다 높아지는 경우 예.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은 또 한 번 히스테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연준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커지는 것이 금융 환경이 더 긴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된다고 하면 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또 한 번의 그 큰 변동성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네. 아마도 이런 점이 시장에서 8월과 9월 달에 들어오면서 현금성 자산 비중을 좀 높여라. 이렇게 충고한 그 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분간은. 네. 우리 장재실 박사님도 미국에서 학위 하셨지만 경제학으로 그때하고 네. 요즘 미국하고 박사님 보시기에 그때 미국이 여전히 지금도 미국입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이 좀 달라졌다 보시는지.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경제를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때도 지금도 미국은 상당히 강하고 잘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냐 마느냐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셔요? 네. 그때 그냥 좀 하다못해 네, 제가 그때 네. 만약에 샀으면 예. 물론 이제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랩에서 일했는데 그때 네. 웹페이지 디자인을 제가 아마 어쩌면 한국 사람으로 제일 먼저 했을지도 모릅니다. 웹 디자인을 그렇죠. 하셨다고요? 그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에 뭐 웹 크롤러라는 것도 있었고요.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는 포도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포도주. 예. 어, 그 지금 보면은 뭐 포털처럼 해서 예, 예. 그 친구는 졸업하기 전에 백만장자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요. 예, 학위 따기 전에. 그래서 제 참 기회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있고 AI가 있고 뭐 넷플릭스도 있고 또 메타도 있고 네. 그때랑 지금이랑 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미국 경제는 항상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성장률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2.4% 성장을 한다고 그러고 네. 그때 한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6% 정도 됐었어요.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지금 우리 성장률 2% 중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계속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이노베이션으로 계속 기술을 만들고 시장을 만드는 그런 강점은 있는 경제다. 근데 뭐 그 이외에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은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달라진 게 좋은 의미로 달라졌습니까? 박사님 보시기에 나쁜 의미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후자인 것 같습니다. 생활 형편이라든지 사회 불안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사실 많이 좀 고쳐고 아니면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시 금융시장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좀 당분간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오진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조금 박스권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근데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병에 이제 물이 있다고 컵에 예. 물이 있다고 보면 네. 이 물을 이제 뭐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근데 포트폴리오 개념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금리가 지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선반영돼서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지금 내년까지 200bp 정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하락폭이 제한될 거라는 또 전망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스티키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경제 전문 용어로 경제에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적정금리 수준이 있거든요. 자연금리 그게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채권 쪽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이익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리고 지금 위험 자산들이 많이 조정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의 어떤 또 자산에 있어서의 배분의 가중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좀 성급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정민 앵커가 이제 또 동시 호가 네. 상황도 소개하겠습니다만 오늘도 잘못하면 이거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수 있는 날이겠다 싶은데 뭐 짧은 시간에 다 요약은 안 되더라도 이따 연결해서 듣더라도 박사님 네. 맨날 미국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경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기 상황.
우리 경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 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내가 7가지의 예.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가. 네. 근데 이것이 지금 거의 지난 3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 그 얘기는 예.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고요. 생산은 3개월 이상 지금 전기 대비 마이너스고 산업 생산 계속 저조한. 예. 소매 판매 예. 이거는 뭐 4개월 이상 지금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2% 내외 감소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경기 자체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2.3이다 2.5%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2,583포인트고 코스닥도 3.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지수는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100원이죠. SK하이닉스 8.9% 급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5만 3,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0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3만 원이고 현대차가 3% 하락 예상됩니다. 기아도 지금 4.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7,1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6.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4,9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3.5% 하락이 예상됩니다. KB금융, 포스코홀딩스도 KB금융 보합이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재 호가는 16만 9,800원, 알테오젠도 3.5%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4천 원, 에코프로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7천 원, HLB도 3.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5천 원, 엔캠 3.8% 지금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8,500원. 삼천당제약도 4.7% 하락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14만 5천 원. 클래시스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리가캠바이오가 6%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8만 5,200원. 휴젤도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3만 7,500원. 셀트리온제약도 약세 출발 예상되네요. 호가가 6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지금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오늘장에서도 개별 종목,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네요. 진짜 동시효과만 봐서는 아주 살벌하네요. 그냥 2,600을 바로 깨버린다. 그리고 개장하고 바로 시장이 멈춘다. 지금 뭐 사실 기대하는 거는 어제 같은 정도의 그 지수 하락이 나오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으면은 나스닥이 3.26% 하락인데 그러면 통상 그 다음 날 1%는 나와주거든요, 반등이. 네. 근데 그렇게 나와주는 게 일반적인 시장 흐름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도 미국이 어제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뭐 1, 2%대의 지수 낙폭이 유지되면서 하락세가 이어간다 하면은 진짜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뭐 또 이렇게 약간 밀리고 있고 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손 빠르신 분들이야 오늘도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락주에 대해서 한번 대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은 하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대응 수단도 마땅치 않고 이걸 갖다가 그냥 우산도 없이 어디 피할 처마 집도 나무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 같네요. 조금 이렇게 깝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그럼 이번에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보면 네. 저는 25bp 인하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50bp 인하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뷰가 조금 바뀌신 지금 거예요?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예.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시장의 이런 어떤 히스테리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네네.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특히 시장이 변동을 하면 시장은 두 가지를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는 주식시장 자체가 미래 기업 가치에 대한 현재 예. 그거니까 그렇죠. 미래를 우려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경제 심리가 나빠진다는 거고 이것이 소비와 투자에도 또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준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저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서 두 가지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추가적인 고용 시장의 악화를 용인하지 않겠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룸이 있다, 여지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고용 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는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50bp 인하 쪽으로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어제까지는 25bp. 글쎄. 예. 이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자꾸 변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시장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네. 안 그렇죠. 변하면 부러지는 겁니다. 네. 시장 변하는 만큼 같이 뷰도 바뀌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야지 네. 또 시장이 안정할 수 있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3분기 현재 기준으로 연준의 그 정책금리, 연방기금금리 자체는 약 한 4.8%가 적정금리입니다. 적정금리. 예, 지금 5.5%니까 그렇죠. 예. 4.8%면 한 룸이 좀 75bp. 예. 룸이 있죠. 얼추 한 25p 기준으로 한 3번은 빼줘야 예, 예. 근데 낮춰줘야. 그것이 지금 기준인데 만약에 그 계산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의 경제 성장입니다. 네. 지금 경제 성장률 GDP 나오는 뭐 2.5% 3분기 나오잖아요. 예. 네. 근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을 2.1%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허. 연준 기준으로 해보면 이게 3.8%이 정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 이 적정기 금리의 그 폭이 100bp 이상 정도 되니까 예. 연준 입장에서는 인하의 폭은 상당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경기 판단이 나쁘다고 하면. 박사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정책금리 내지는 기준금리가 좀 높은가 낮은가 갖다가 단순 무식하게 그냥 검색해서 가장 최근에 미국 성장률 플러스 가장 최근에 미국 1년 전 대비 CPI 더해서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크게 틀린 생각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네. 경우에는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 자체는 그 나라의 어떤 성장률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반영해야 되고 그렇죠. 성장한 만큼 또 이자가 나가줘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예. 성장률이라는 것은 실질 개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을 더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또 연준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정치하게 적정 금리 수준은 적정 인플레이션과 적정 성장률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적정. 예, 그래서 적정이 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예. 그게 추정하는 게 어려워서 잘 발표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이제 11월 대선이라는 것도 여전히 변수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9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11월 대선 얘기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이런 뭐, 얘기 예,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다 해리스 트레이딩 나오고 이러니까 정책이 아니면 선거가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뭐 섹터별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더 크게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중국에 대한 정책의 강도가 변할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산업에 대한 또 정책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상당히 경제나 시장의 폴리티컬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나와서 말씀드릴 때는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뭐 달러 강세로 얘기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예. 이거에 따른 변동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펀더멘탈 이외에
경제 펀더멘탈 경제 이외. 펀더멘탈 이외에 예. 거기다가 조금 어제 달러는 전반적으로 뭐 인덱스로 따지면은 또 달러가 살짝 뭐 강해지나 마나 뭐 유로 대비도 강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하긴 하는데 달러보다 더 강한 게 엔하고 스위스 프랑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또 외환 시장에서는 또 이 두 통화가 소위 말하는 안전 통화로 인식되는 그것들 아닌가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하고 주식 시장까지 여기서 교집합을 찾으니까 안전한 거 찾네요, 지금 시장이.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리고 안전자산 달러라든지 채권 쪽으로의 예. 자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오늘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뭐 포드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금융회사들도 지금 자본 조달을 채권 시장에서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물론 금리가 낮아서 하는 부분도 요 있지만 내용을 저희가 조금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노동절 휴무를 마치고 개장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쇼크였습니다. 나스닥 3% 넘게 떨어졌고 엔비디아가 9% 급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좀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또 지금 시장에서 뭐 강세를 예상했던 많은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당분간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계성 매물출에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9% 떨어집니다. 2,584포인트, 코스닥도 3% 하락입니다. 73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3% 떨어집니다. 72,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8% 떨어집니다. 154,8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9% 떨어집니다. 39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8%, 1.8% 하락으로 943,300원이고요. 현대차가 2.5% 떨어집니다. 231,500원. 기아가 2% 약세입니다. 99,8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 떨어집니다. 57,100원. 셀트리온도 2% 약세입니다. 192,200원이고요. KB금융 0.4% 하락 86,400원. 포스코홀딩스가 2.5% 약세로 3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도 좀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집니다. 2% 하락으로 17만 500원. 그리고 알테오젠도 3% 떨어집니다. 3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사흘 연속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에코프로가 2.7% 떨어집니다. 86,600원. HLB 2% 약세로 85,700원. 엔케미 4% 떨어집니다. 1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4% 약세입니다. 14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도 4% 좀 하락을 보여줬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 클래시스도 2.7% 떨어집니다. 5만 400원. 리가캠바이오가 3.8% 떨어집니다. 88,100원이고요. 휴젤도 3% 약세로 23만 9,500원, 셀트리온 제약도 내림세로 6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통신주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SK텔레콤이 1.4% 상승이고 그 밖에 KT는 보합이고 LG유플러스는 0.6%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33개에 불과하고요. 그 밖에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848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63개입니다. 그 밖에 1,523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계성 매물들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삽니다. 지금 외국인이 125억 원 순매수, 기관 552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671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가 좀 빠르게 저가 매수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게 되면은 좀 심리 자체가 일단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입니다. 628억 원, 180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는 80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 좀 빠르게 매수 보여줍니다. 1,570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 달러 환율은 1원 80전 상승한 1,343원 2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좀 뭔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 지금 딱 수급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개장 초에 얼추 오늘 저점은 다 봤나 하는 기대도 한번 가져봅니다. 이제 메이저 외국인과 예, 기관이 예.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얼마야? 3% 찍었으면 됐죠 뭐. 개장초 지금 오늘 저점이 2,584.57 이게 딱 전일 대비 3%인데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니케이가 2.74%, 니케이도 갭다운입니다만 이 정도면 아유 2,600 나왔다고 지금 우리 PD 너무 막 환호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2,600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증시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 박사님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예, 참 이런 시장에서 이 꼴이 함부로 올려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예.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좀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 하다가 했었죠? 우리가 지금 캐리 트레이드. 예. 옌 얘기도 옌 해주셔야 돼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8월 초에도 예. 사실 엔화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들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지금도 엔캐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하다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네.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은 또 금리를 또 내리는 상황이니까 소위 말해서 캐리 트레이드는 게 저금리를 빌려서 고금리나 높은 쪽에 이 수익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 금리 스프레드가 줄게 되면 엔캐리는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정책 금리 차이가 단기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4.75%포인트 정도 줄면 네. 캐리가 원화 되돌려지면서 엔화 강세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때 강세폭이 거의 30% 이상입니다. 뭐 기간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달러 엔 상황에서 만약에 30% 정도 간다고 하면 110엔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달러화는 또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에 엔화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이게 약해 엔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약세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또 계속 미국은 또 정책 금리를 낮추니까 달러 강세 요인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 기조를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은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네. 1% 미만이고 내년도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하는 성장률 1%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난 7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배경이고 올해 12월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약 한 올해 말에는 정책 금리가 0.5% 그리고 내년 말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0.75에서 1%까지도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엔화는 그렇게
정책금리가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높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엔캐리 자금도 수시로 언와인딩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중국 쪽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PMI 8월 PMI가 국가통계국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것은 또 50을 상회하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러게요. 같은 달에 PMI가 한쪽에서는 50 이하로 나오고 한쪽에서 50 이상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그랬었죠. 네네. 예. 이게 뭐 전혀 반대되는 예. 사인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통계국에서 나타내는 PMI는 국영 대기업을 포함한 3,000개 이상의 제조업의 많은 섹터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S&P 글로벌에서 나오는 것은 약 한 600개 정도의 소규모 민간 수출기업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이 벌써 다르네요. 다르죠. 그래서 네네. S&P PMI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 섹터가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국가통계국에서 나온 PMI가 나쁘다는 얘기는 수출을 포함했지만 내수도 있는데 네. 내수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PMI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물가 디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 경제 내에서 경기가 부전한데 디플레이션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경기 침체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수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와 투자, 특히 건설 투자 부분이 성장을 계속 아래로 당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일부에서는 이게 현대 통화 이론 MMT의 예. 그게 아니냐라는 또 추측도 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그거 지불 비율도 50bp 이상 예. 내리고. 네. 근데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그거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올해 중국이 5% 정부는 5% 성장을 달성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4.5%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 아주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 생각으로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다가 만약에 대선 후에 미국 대선 후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때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어제 이제 홍춘욱 박사님은 실기했다. 금리 인하 시기 놓쳤다 이런 뷰를 주셨거든요. 예, 앞에서 제가 이제 한국 경제 상당히 안 좋은 예. 상황이다. 성장률 2%라도 안 좋다. 근데 뭐 우리 좀 잘 봐야 될 것이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2% 이상이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정하게 성장할 때 필요한 성장률이고요. 이게 잠재 GDP 적정한 수준의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활동이 변하는 게 성장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GDP는 이 적정 GDP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출물 갭이 마이너스다. 적정 수준을 하회하는 경제 활동 수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그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현재의 경제 활동이 적정 수준을 하회하면 그 끌어올려 가지고 성장률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실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늦었지만은 예.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주택 가격이다, 가계 부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금리 가지고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가계 부채와 주택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소비와 투자에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정책 변수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부 지역에 대한 어떤 주택이나 가계부채 이슈들은 거시 안정성, 뭐 거시 건전성 이런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거로 하고 경제의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좀 재정 부분에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어려운 말씀을 끄집어내셨는데 사실 이제 뭐 진단하고 비판하는 입장은 쉽습니다만 그러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인 어떤 그 실행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라 내지는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이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네.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하도 좀 필요하고 재정 확대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사님께서. 네. 그게 이제 재정 확대라는 것도 전 정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게 해마다 한 두어 번씩 추경, 추가 경정 예산. 애초에 연초에 잡았던 예산 갖고 안 되니까 또 나라 빚을 내서 또 이렇게 뭘 하고 하던 그거였고 그 결과는 어쨌거나 요즘 들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 부채 급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가 자꾸 추경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느낌이 있고 하는 대로 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부동산하고 그것만이 아닌데 금리라는 것이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동결 기조가 너무 오래 이어져 있고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는 안 좋은 거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 확대 그리고 어떤 통화적인 완화 정책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나 아니면 숙제는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네. 지속 가능한 성장.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 요소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예. 생산 요소 중에서 인구 고령화는 노동에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기술과 투자입니다. 이 기술 부분과 투자 부분, 기술은 R&D고요. 투자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자본을 축적을 옛날에는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줘가지고 자본 비용을 낮춰서 많이 축적하기도 해주고 또 우리가 고성장하니까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산업이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거를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코리아 IT 관련된 네. 그 뭐였죠? 우리가 어떤 정부 IT 신산업 관련된 예, 예.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민간 부분이 따라올 수 있도록 투자를 좀 가이드해 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간 부분이 잘하고 있었거든요. 예. 적어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부터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부턴가 선진국 특히 미국이 소위 말해서 산업 정책을 주요한 어떤 거시 정책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보조금 지급하고 예. R&D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좀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고 민간 부분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도 미국 경제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R&D입니다. 연구개발 투자고 혁신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혁신을 합니다. 근데 혁신을 하는데 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혁신을 하고 시장을 만들어서 네네.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예. 우리도 혁신 이후에 시장을 만들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부와 민간 쪽에서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IMF 전망에 따르면 성장률이 뭐 앞으로 50년 후에는 0%대로 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이상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 정책과 네. 연구 개발 네.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혁신 성장 말씀 주셨으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그래서 AI 미국 AI 기존 주도주들 좀 조정 겪고 나면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예,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사실 그때와 지금의 기술 축적과 발전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시장과 산업에 침투하는 시간은 그때가 만약에 뭐 5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1년 반으로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모바일라이즈 돼 있기 예. 때문에 AI가 우리는 컴퓨터로 그렇죠. AI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모바일 폰으로 예, 예. 휴대폰으로 할 디바이스,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다 웨어링 할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노베이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라든지 AI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멘텀 자체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서 초기에 급상승했던 것보다는 이제는 다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걸 기다릴 수는 있지만은 과거와 같이 지난 1, 2년과 같은 그런 어떤 급성장에 대한 기대는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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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